21번 문제 이어갑니다. 시에 대한 감상. 역시 순수 독해 문제니까 문맥적 의미 중심으로 보고 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지 평가 내용의 그 핵심적인 구절들 이걸 먼저 표시한 뒤에 본문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듯합니다. 자, 1번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했다. 두 번째, 화제 내면과 갈등 관계에 있는 현실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거는 작가를 염두에 둔 그런 유도된 그런 표현이죠. 다음, 별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 별, 문맥 안에서 별의 의미. 네 번째,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 이 현실적 욕망 이런 부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방향일 가능성이 크죠. 자, 작품 안의 내용을 보면은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계절적 표현을 얘기해 놓고 바로 뒤에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그때 삶에 대한 걱정인가 이런 부분들. 근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걱정이라는 얘기는 뒤에 별을 셀 수 있다. 이것과 관련지어서 나온 표현이죠. 다음,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낸 것은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내 청춘이 다하지 않았다.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자, 그럼 여기에 추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자, 그런 점에서 1번에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했다. 이 부분이 틀린 지점. 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 딱히 추억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은 명시로 드러난 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번처럼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란다. 라는 것 또한 드러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답을 평가하면 되겠고요. 자, 그에 비춰서 22번은 작품을 미리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이런 문제죠. 바로 경찰직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시험이 그 국문학사를 좀 출제한다는 것이 차이점인 것처럼 경찰 시험 또한 그렇게 단순 암기형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다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직종의 그런 특성으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뭐 늘 이 작품 나올 때마다 강조드리지만 제목 광야에서 바로 한자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날일자가 드러나 있다는 것 잘 챙겨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넓은 들판이라는 넓을 꽝자가 아니라 바로 빛날 꽝.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빛나야 할 들판, 빛나야 할 우리의 터전 이런 의미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그래서 처음 열린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린다. 그래서 그 지구의 생성 이런 것들이 표현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마에 휘달릴 때에도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등등의 지구 전체가 꿈틀거리며 지금의 현재의 지구의 모습을 구축해가는 그런 과정, 태초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여기 와서 비로소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점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지구 전체를 한눈에 들여다보는 이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지구가 생성될 때부터 지각 변동을 거쳐 지금의 지구의 모습, 지표면의 모습을 구축하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런 것으로 46억 년이라고 하는 지구의 나이를 포괄해가는 아주 넓은 서술 시간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모든 면에서 거대한 시야, 범우주적인 그런 시야.
이육사의 그 사고의 범위가 그만큼 넓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암기가 필요했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니은 같은 경우에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여기도 매화인가 국화인가 뭐 이런 것도 역시 미리 암기돼 있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경찰직 시험의 특징입니다. 다음 23번. 다음 시에 대한 감상.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문학사적으로는 그 김기림이라고 하면은 주지시의 대표적인 작가죠. 리더격의 같은 그룹이라 할 수 있는 김광균의 시 뭐 등등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 주지시답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비판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 김기림입니다. 그만큼 좀 주지주의적인 그런 시의 대표 인물이고요.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는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허리의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이 장면을 통해서 작가가 표현하는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낸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서는 그 나비가 그 현대 문명 사회를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가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는 순진한 존재, 그런 것으로 이제 나비를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청무밭인가 착각하고 바다에 내려앉았다가는 그 물결에 날개가 젖어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렇게 간신히 살아난 상태에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래서 공주처럼 지쳐서 날아가고 있는 그 나비를 그리는데 그 허리에 초생딸이 걸려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허리에 걸려 있는 초생딸의 모습, 이거는 마치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의 이미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날아가고 있는 주인공인 나비는 아무것도 모르죠. 독자들이 바라보는 풍경처럼 나비가 고개를 돌려보았다면 저 멀리 초생딸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독자의 눈에는 바로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 같은 이 초생딸이 있고, 거기에 나비가 날아가고 있는 이 허리에 걸린 모습, 멀리서 보게 될 때 어때요? 바로 언제고 나비 허리를 두동강 낼 듯한 이 시퍼런 칼날의 모습이 같이 보일 겁니다. 그게 현대사회의 실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장면을 통해서 잘 표현해낸, 그래서 이 작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마지막 세 번째이죠. 자, 선택지 봅니다. 1번, 청무밭,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그래서 여기는 왜 대립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 착각할 가능성이 큰 선택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비 입장에서는 바다가 도무지 무섭지 않다.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파란 빛깔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파란 빛깔 때문에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지 대립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1번은 틀린 것 아닐까라고 성급히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착각했을 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실상의 의미는 뭐겠어요? 청무밭이라는 것은 바로 나비가 꽃가루를 딸 수 있는, 무밭에서 무꽃이 핀다면 꽃가루를 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나비가 지향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빛깔은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바다는 어땠습니까? 바로 나비의 날개가 젖을 수 있고, 만약 이때 재빨리 날아오르지 못했다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비를 해칠 수도 있는 것이 바다의 물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적 이미지, 대립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착각한 상태는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다. 자, 그게 가장 주의할 항목이었고요. 두 번째, 흰 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소설 내용 그대로죠. 세 번째,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방관적 태도라면
그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가는 이 행위조차도 없었겠죠. 네, 그런 것으로 보아 이 방관적 태도 이런 건 전혀 어긋난 것이란 점을 볼 수 있겠고, 나비의 의지 부족 이런 것은 좀 판단하는 게 조금 짧은 시간에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명확히 극단적으로 틀린 것은 확실하게 틀리게 보여주는 이 문제 구성 방식을 고려해서 객관화하기 쉬운 지점에서 답을 찾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방관적 태도 비판이란 부분을 답을 찾는 결정적 고리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넘어갑니다. 적절치 않은 건. 자, 인동차라는 제목이 노출되어 있고, 1번 산중의 부족한 공간, 시각적 대조의 방법,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 잠착하다는 여러모로 고려하다. 자, 그래서 작품 내용을 보면은 노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장벽에서는 뭘 봐야 돼? 몸육이죠. 몸육이니까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의 벽, 창자의 벽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뒤로 보면은 무시로 인동 삼긴물이 나린다. 그러면은 제목에 차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리고 인동 삼긴물이 나린다. 물이 내린다. 이런 것으로 보아 바로 차를 마셔서 그 마신 물이 내린다. 그러니까 내장의 벽이란 부분이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을 마셔서, 차를 마셔서 그것이 우리가 뭐 그 독한 술을 먹었을 때 목이 뭐 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차가 내장 안으로 흘러내리는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작나무 덩그럭불이 도로 피어 붉고, 그래서 불이 피어 붉은 그 모습. 구석에 그늘지어 무가 순도다 파릇하고, 여기 색감의 대조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농차하고 노주인 마지막 연애 산중에 이런 정도로 보면은 1번이 파악되고, 방금 읽은 부분에서 2번이 파악되고, 동시에 3번도 어느 정도 어림짐작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정도에서 최종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해서 끝에 두 개 연 보면은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그러면은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흙냄새 김 이것이 이렇게 풍겨오는 그런 장면, 그리고 눈 내리는 어떤 밤 풍경, 거기에서 그 바람에 눈이 좀 날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큰 소리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바람 소리 정도로. 그러면은 문장을 요약해서 보면은 바깥 소리에 잠착하다 이런 것으로 보아 바로 시적 화자가 설정되어 있다면은 시적 화자 입장에서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바람 부는 소리에 관심을 둔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쪽에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운다든가 하는 정도. 그런데 여러모로 고려하다 그러면 다각적인 그런 시각이 나타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그 생각의 방향, 이게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드러나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렸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다음 이어서 두 문제가 연결되는 문제인데 25번 윗글에 대한 설명, 상승의 이미지, 서류적 표현, 체념적 정서, 수미 상관의 구조. 여기서는 맨 앞에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출발하는데 마지막 년 보면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수미 상관이 아님이 확인되죠. 그 다음 서류적인 표현이라고 하면은 좀 의문문으로 그 물음을 던지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체로 잃어버렸습니다,
길에 나아갑니다. 돌담을 끼고 갑니다.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설 방법들이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리적 표현이랄 만한 부분이 없죠. 그런 정도로 2, 3번 지우고 그러면은 1번, 4번 상승의 이미지가 있는가, 고백적 어조를 통해 차분한 분위기를 드러내는가, 이 둘 정도 놓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뭔가 잃어버리고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보고 또 길에 떨어뜨렸는가 하고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뭔가를 찾아 나선 길이죠. 그 길에 돌담을 끼고 돌아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따라가야 할 것이고, 그런 정도. 그럼 여기에서 상승의 이미지하고 고백적 어조라고 할 때 여기는 고백적 어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정도죠. 따라서 상승의 이미지라 할 만한 부분이 있느냐 정도만 최종 점검하면 되겠는데, 그중 유사한 지점이 뭐예요? 바로 3분의 2쯤 내려가면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이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런 장면. 근데 이내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 다음 이어질 때 어때요?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다시 시선이 하늘 한번 보고 다시 길로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이미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 생동감, 이렇게는 전혀 파악하기 어렵죠. 1번을 지우고 4번을 답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26번. 윤동주 시에서 길은 그의 삶의 여정에 종종 비유된다. 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길에서 자신을 성찰한다. 길에서도 허자는 장애를 만나지만 참된 자를 희구하고 있다. 참된 자. 처음부터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그렇게 주머니를 더듬고 또 길에 나아가는, 이것으로 출발점을 보였는데, 그런 점에서 바로 잃어버린 것, 그것이 시적 화자가 찾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자 아닐까,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앞부분에 그 장애를 만난다라고 했어요. 장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번, 4번 주머니와 풀을 지우고, 여기는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 뭔가 풀 한 폭이라도 있는 게 정상적인, 기대하는 그런 방향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을 굳이 장애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죠. 주머니는 잃어버린 것을 담고 있었던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해 주머니를 더듬어 보기도 하는 그런 것이지, 그것이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으로 1번, 2번 돌담과 세문 정도로 선택지를 제안한 뒤, 그 다음 참된 자, 이것을 눈물로 볼까 잃은 것으로 볼까, 이 정도의 답을 확인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년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시작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그런 정도로 2번을 답하는 데는 크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음 27번. 유사하지 않은 것끼리 묶은 것. 유사하지 않은 것.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선택지에 쓰인 용어들, 플라스틱 물건, 똥똥이, 찾아가고 싶다, 바꾸고 싶다, 털보네 대장간, 직지사 해우소, 무쇠낫, 꼬부랑 호미. 자, 그럼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시기 때문에 대략 읽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플라스틱 물건이 나와요. 그 앞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한꺼번에 산다는 건 여러 개 많이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이게 바로 플라스틱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대충 일본의 똥똥이 이것과 연결을 지었으니까 대략 요거는 유사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그럼 이제 느닷없이 털보네 대장간이 나온 것인가? 다시 앞부분과 관련지어 보면 어때요? 맨 앞에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털보네 대장간은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대비가 되지 않을까. 자, 뒤에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고 싶다. 이거는 앞에 무쇠 낫으로라고 했으니까 쇠를 재료로 해서 무쇠 낫으로 벼리어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 그럼 무쇠 낫, 꼬부랑 호미 둘 다 비슷하면서 앞에 나왔던 플라스틱 물건과는 다른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그렇게 4번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럼 2번에 찾아가고 싶다, 바꾸고 싶다 이걸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느냐 좀 더 챙겨보면 되겠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3번은 어떻습니까? 털보네 대장간과 직지사 해우소를 연결했는데 직지사 해우소는 일본의 똥똥이와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지사 해우소 또한 역시 플라스틱 물건 이쪽에 더 가깝지, 털보네 대장간은 플라스틱 물건과 대조가 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낯선 시인 만큼 그만큼 문맥적 의미에 충실한 정도에서 명확하게 답이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8번 적절하지 않은 것. 제목이 엄마 걱정. 제목에 이제 그 정서적인 그런 양상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요. 자, 기억. 해는 시든지 오래란 구절.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간 시간의 경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음 니은.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자, 나를 찬밥에 빗대죠. 보통 우리가 찬밥 신세라고 많이 빗대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관심받지 못해 외로운 상황 연결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디귿.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이 부분을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천천히 숙제를 하는 것을 바로 다음 문장 엄마 안 오시네. 그러니까 이 천천히라는 속도는 숙제를 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이게 아니라 바로 엄마가 올 시간까지 기다리면서라는 얘기죠. 숙제를 일찍 끝내면 또 할 게 없으니까 온전히 엄마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숙제를 천천히 함으로써 엄마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이라는 것은 전혀 맥이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점을 바로 챙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 29번. 자, 귀천 또 출제가 됐는데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것, 이슬. 근데 바로 문맥적 의미.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렇게 관형절로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1번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반짝이는 나뭇잎은 어린 아이들의 웃음 같다.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꿈처럼, 여기 한바탕 꿈, 여기 바로 이 짧은 시간 안에 없어지는. 그래서 3번을 나타내기 위해 초로 인생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쓰는 것이죠.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산성 눈 내리네. 이 시를 읽을 때는 그 산성 눈 내리네 할 때 산성을 행주산성 같은 그런 어떤 성곽, 이걸 먼저 떠올려 보면은 괜히 엉뚱한 데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용을 쭉 훑어보면은 산성 눈 내린다 하고 다음 행에 바로 썩은 구름이란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가 산성비, 산성눈, 바로 환경에 오염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바로 한자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30번 문제. 기억.
밝고 활기찬 미래에 대한 소망. 자, 앞에 산성 눈 내린다고 출발해서 썩은 구름 아래. 그러고 나서 병실밖에 아이들은 놀다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놀다 간다라는 구절 때문에 밝고 활기찬이라는 표현을 썼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공간적 배경으로서 병실이라는 공간, 병원이라는 공간 이것과 연결짓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적절치 않음을 알 수 있고 니은 하마터면 아름답다고 말할 뻔했다. 여기 하마터면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얗게 덮인 눈에 덮인 이 세상을 보고 그 흰색 때문에 하마터면 아름답다. 보통 그렇게 많이들 느끼는 부분이죠. 근데 실상은 그게 뭐예요? 산성 눈이라는 점. 그 환경에 오염된 그런 상황 이것을 느낀다면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니은 이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욕망, 은폐된이라는 결과적인 상황으로 표현하면 또 모를까 화자의 의도로 은폐하려는 욕망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서술 방향이 반대가 되고 디귿 현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절망. 내 몸과 마음의 석가래 몇 개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자, 디귿을 요약하면은 뭐예요?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따위가 내려앉는다라는 얘기고 이런 것은 바로 쓰러져, 무너져 내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집이 무너져 내리는. 그렇게 나를 지탱했던 내 마음의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그런 것으로 보아 나의 어떤 절망감을 깊게 느끼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절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다음 리을 자연은 인간에 대한 기다림을 아예 갖고 있지 않다. 자연을 의인화해서 그럼 기다린다,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의인화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인간의 조급함 이걸 나타내는 것은 잘못된 지점이죠. 자, 1, 2번이 파악되는 건 좀 더 수월할 듯하고요. 3, 4번 정도에서 인간의 조급함을 드러내는가 이걸 확인하는 정도가 답을 내는데 결정적인 고리가 될 듯합니다. 자, 31번 이어갑니다. 다음 시어 중 윗글의 산성 눈과 함축적 의미가 같은 것. 산성 눈 그러니까 환경 오염 이걸 나타내는 그런 것이란 뜻이죠. 자, 시멘트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그러니까 시멘트는 집을 짓는 도구라는 맥락에서 쓰인 거죠. 다음 살충제. 물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그러니까 살충제가 다시 먹이가 된다라는 지점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죠. 살충제라는 단어만 보고 환경오염 섣불리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시멘트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문맥적 의미 이 작품 안에 어떻게 쓰였는가가 중요한 거죠. 다음 로봇처럼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그래서 철판을 몸에 두른 벌레들 그 비유로 로봇이라고 쓴 거죠. 마지막에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신형 바퀴벌레가 배설하는 내용. 여기서는 배설물이죠. 배설물. 그러니까 그 찌꺼기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로서 4번이 그중 적절하다. 다음 32번. 비유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삼음보의 변형, 미니어처, 율격,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 주관을 배제한 시각 이렇게 돼 있어요. 짜임새 분명한 것들 먼저 판단하는 게 또 기본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애상적 정서를 환기한다 이런 부분도 마지막 년,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이런 부분에서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서러운 풀빛 짙어오겠다. 맨 처음부터 애상적 정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삼음보의 변형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보율의 문제는 삼음보 아니면 사음보 둘 중 하나죠. 그러니까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을 이걸 만약에 한 행만 가지고는 따져볼 분량이 안 되는데 일행 이행을 합쳐서 니은보로 읽는다면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그럴 듯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겄다. 짙어와 오겄다를 끊어가는 게 아니라 짙어 오겄다 이거는 한 덩이로 묶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3음보와 4음보라는 점에서 쭉 읽어보면은 어느 한 개 연만 가지고는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 개 연을 쭉 이어가게 되면은 좀 더 두 개 음보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면서 네 개 음보를 이루는 이런 느낌보다는 좀 3음보 이런 양상이 훨씬 더 가깝다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동일한 종교로움이 이건 제일 쉽게 파악되는 거죠. 그러니까 1, 3번을 지워내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 2번, 4번 그래서 3음보일까 4음보일까를 따져보면서 주관을 배제한 시각 그런데 첫 번째 음부터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겄다 이런 부분에 감정을 직접 노출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을 것이다 라는 방향에서 3번 3음보, 4음보보다는 4음보 쪽에 가깝겠다는 가능성 속에서 그렇게 읽어보는 정도면 족한 것입니다. 자, 다음 33번. 가정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여기에 만약 뭐뭐라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 쓰였죠. 쉽게 파악되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 대상인 당신의 화자가 꿈꾸던 조국 광복을 투영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잊었노라, 잊었다. 이게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반복되는 표현 그 다음 맨 마지막 면에 보면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후일 그때에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후일 그때에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 그 얘기는 결국 반어로서 절대 잊을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죠. 그럼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당신을. 그럼 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조국 정도로 연결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조국의 해방이라는 상황까지를 담는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한 거죠. 여기서는 그저 당신이라는 어떤 존재 이 정도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조국이라고까지는 연결해도 광복이라는 상황까지를 얘기하는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자, 나머지의 반어적 진술, 반복과 변조의 기법 이런 것들은 쉽게 짜임새 면에서 확인 가능한 지점입니다. 다음 34번 일본의 색채의 대비 지역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대상의 구체적인 묘사, 어린아이와 어른의 시각을 대비했다. 자, 핵심적인 구절에 포인트를 두고 가야죠. 호박잎에 싸우는 붕어곰은 언제나 맛있었다. 해서 과거라는 것을 파악하고 부엌에는 빨갛게 질들은 팔모알상이 그 상 위엔 새파란 쌀이를 색채의 대비 1번 잘 확인되죠. 다음 눈알 만한 잔이 베었다. 아들 아이는 범이라고 장고기를 잘 잡는 앞니가 뻗어진 나와 동갑이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그 제목에 주막이라고 돼 있는 것처럼 또 잔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기 아들아이라는 건 그 주막집의 아들아이 정도가 될 수 있을 듯하고 나와 동갑이었다라는 것으로 보아 좀 섣부르긴 하지만 친구 사이 정도를 생각해 봐도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뒤에 울파주 등등까지 해서 지역어를 적절히 사용했다는 표현은 끝까지 읽어보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정도죠.
그 정도에서 3, 4번으로 압축해 놓는다면은 대상의 구체적인 묘사, 이걸 묘사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뒤에 어린아이와 어른의 시각을 대비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시각의 대비. 이거는 명확히 드러난 부분이 없죠. 여기서는 맛있었다는 표현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임을 알 수 있고, 주막의 풍경, 주막의 모습, 이걸 그려가는 것이고, 그 집 아들아이가 나와 동갑내기다, 이런 정도. 그럼 마지막에 울파주 밖에는 장군들이 따라와서 엄지에 젖을 빠는 망아지도 있었다. 엄지에 젖을 빠는 망아지, 이런 풍경, 이런 정도를 그려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이기도 하고 뭐 고향 같기도 하고 그런 정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 뭐 이런 정도를 그렸다고 볼 수 있지만, 애들과 어른의 시각의 차이, 이걸 대비적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구조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짜임새가 뚜렷한, 파악이 쉬운 이런 것들부터 먼저 정리하면서 선택 지향을 줄여가면은 처음에 어느 한 구절만 놓고 이 시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걸 따져가는 것은 조금 막연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울 것 지워낸 상태에서 딱 둘을 압축해 놓고 둘 중 어느 게 더 타당한가, 둘 중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정도에서는 충분히 판단 가능한 거죠.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를 완벽히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늘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방법적 해결 아니겠어요? 방법적 해결이고 상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문맥적 의미 연습, 이것만 철저히 해가면 점점 그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답을 끌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가 봅니다. 35번.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할 부분. 자, 이런 문장. 이거는 앞서 우리 문제 풀어봤던 것처럼 앞단락과 다음 단락을 이어가는 그 연결 기능의 문장,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 풀었던 그 문제와 이 문제, 또 앞에서 소개했었던 그 메밀꽃 필 무렵 소설을 재료로 했던 7급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같이 견주어 봐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인용된 내용,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가을이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나뭇가지 위에 하늘.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여기서 연결되는 부분이 보이죠? 하늘이 나오고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올려다본, 그 하늘을 올려다본 눈썹. 이 눈썹에 이 파란 색채가 묻어나는 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그래서 눈썹 뒤에 손바닥이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자, 이렇게 해서 손바닥에 흐르는 강물,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출발점의 손금. 자, 그러니까 하늘 올려다보고 거기에서 눈썹으로 묻어난, 그리고 나서는 손바닥에서 손금,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지시문을 확인해 보면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얼굴을 손으로 쓸어, 그래서 얼굴에 있던 그 빛이 손에 물들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미 손바닥이 말한 다음보다는 눈썹과 손바닥 사이쯤에 들어가야 눈썹으로 얼굴 전체로, 그리고 그 얼굴에서 손으로 쓸어내고, 그래서 그 다음 손바닥 가운데 손금,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되죠.
서술 대상의 흐름이란 점에서 이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다음 36번 또 귀천 나왔고요. 죽음에 대해 달관한 태도, 사음보의 반복. 이 사음보의 반복인가? 역시 앞서 말했듯이 삼음보 아니면 사음보 둘 중에 하나 이런 정도에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거를 그 두음보로 본다면 이음보는 곧 사음보예요. 이음보 두 개 합쳐지면 사음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음보 아니면 삼음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따져보는 건데, 그럼 만약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걸 이음보로 만약에 본다면 두 번째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여기가 또 이음보가 돼야 그렇게 앞에 거랑 묶어서 사음보로 만들어 볼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 만들 수 있다 쳐도 세 번째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똑같은 분량의 길인데 그거를 네 개 음보로 말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아예 음보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거나, 음보율을 고려한다면 사음보라면 그렇다면 굳이 삼음보가 조금 더 가깝다.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삼음보라고 볼 여지는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나, 한음절이지만 길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삼음보로 읽어갈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음보로 보기에는 절대 연결되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 정도로 2번을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껍데기는 가라.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연과의 교감, 자연과의 교감, 교훈적 의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역설적 상황을 설정해서 주제의식을 강렬하게 그려낸다. 역설적 상황. 껍데기라는 사물을 통해 섬세한 심리 변화, 현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역사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발언하는 참여적 성격. 자, 표현 자체가 껍데기는 가라, 아주 단정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또 껍데기는 가라 반복되죠.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자,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공통되는 구절로 4월도 알맹이만 남고, 알맹이는 남아야 할 것, 껍데기는 가야 할 것.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같은 맥락에서 뒤에 이어지는 동학년 곰나루에 아우성, 알맹이에 대응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껍데기는 가라. 그래서 4월의 알맹이, 동학년의 아우성, 같은 맥락에서 연결 지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연결해 보면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직설적으로 드러낸 거지, 자연에 빗대거나 이런 표현이 있지 않죠. 역설적 상황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 있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역설적이라고 쓸 만한 지점도 있지 않습니다. 껍데기라는 사물을 통해 섬세한 심리의 변화가 아니라 껍데기는 그냥 드러난 것 그대로 가라, 버려야 될 것, 이런 점으로 단정되어 있을 뿐이에요. 현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 냉소라는 얘기는 먼저도 한번 써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풍자와 해학, 그래서 공통점이 웃음의 구조라 했었죠. 거기에 비판을 목적에 둘 때 풍자가 되는 것이고, 비판을 목적에 두지 않고 화자와 청자, 나와 너가 다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웃음이라는 것이 해학.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미묘하게 해학과 위트, 기지,
견줄 필요가 있고, 이것은 상황에 대한 순발력이죠. 이거는 계획된 웃음이고, 풍자와 견주어져야 될 게 뭐예요? 냉소. 그랬을 때 냉소의 경우는 상대와 나의 관계, 이걸 고려할 때 풍자가 좀 더 나 자신의 우월감, 자신감, 이걸 전제로 해서 상대를 비웃는다면, 냉소라는 것은 열등감을 전제한다. 열등감을 전제한 상대에 대한 비웃음이란 정도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정도를 고려해 보면은 현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아니라 가라라는 단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적절치 못한 지점입니다. 다음 38번 문제 넘어가서 위시의 시효에 대한 설명. 알맹이는 껍데기와 대립되는 시효로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의미한다. 거기 큰 무리가 없죠. 아사달고 아사녀는 우리 민족의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사달고 아사녀 같은 경우에는 이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섰다라는 상황,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그 옷을 벗고 있는 누드의 상태 같은 이런 상황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바로 흔히 비유하듯 가식의 옷을 벗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때 그 연결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3번.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족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족 통일의 염원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여기도 큰 무리가 없죠. 네 번째, 동학령 곰나루는 동학농민전쟁의 본거지였던 웅진을 의미하고, 아우성은 동학전쟁 당시 민중의 순환을 상징한다. 자,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렵다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근데 앞서 먼저 써왔던 것처럼 시 독해의 꽃은 문맥인 거죠. 그래서 4월도 4.19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동학년 곰나루, 그 아우성만 남고라고 되지 않고 살고, 표현이 조금 달라져 있지만 문맥상 이렇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우성이란 단어가 바로 아우성으로만 보지 말고 앞에 알맹이와 똑같은 단어라는 맥락에서 놓고 따져보면 이게 바로 민중의 순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버려야 할, 가야 할 껍데기와 달리 남아야 할, 우리가 챙겨야 할, 가져야 할 그런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그때 비로소 4번이 틀렸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어떤 그 민중의 어떤 순환, 이런 측면보다는 민중의 함성, 민중의 소리, 어떤 부정한 것에 맞서는 민중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긍정적 방향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 자, 여기서는 김희중의 본범,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죠.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그래서 해학적인 그런 장면에 한 근거가 될 수 있겠고,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해서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세 번째,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됨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생생한 묘사, 이게 틀린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인용된 끝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장인께 닭 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뒷거래를 하지 않으면 그 소작권이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은 그 소작인들이 아첨을 하지 않으면 떼이고 아첨을 한 놈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4번 답지는 생생한 묘사라고 했죠. 그보다는 요약적 제시 여기 해당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인물 제시 방법 뒤에서도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지적하자면은 서술이 있고 묘사가 있고 대화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대화에는 따옴표가 있고 나머지는 없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묘사까지도 보여주기 수법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 서술 이 부분이 말하기 수법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대화는 따옴표를 통해 쉽게 표면에 드러나니까 실제로는 이 묘사 요거를 확인하는 것이 독해 문제 풀 때 중요한 고리가 된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죠. 그건 바로 서술 부분인데 서술은 더 쪼갤 수가 있죠. 거기에 요약적 서술이 있고 분석적인 서술이 있죠. 그래서 이 차이를 구별하는 정도는 지문 독해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챙겨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번 선택지 뒷거래 장면에 대한 생생한 묘사 정도는 아니고 요약적 제시 정도에 해당한다. 다음 40번 소술상 특징 일본의 소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덕기라는 인물 이름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문장도 그렇죠. 덕기는 분명히 조부의 이름 목소리를 들은 법하다 해서 그 덕기 입장에 서 있어요. 그리고 또 단락이 바뀌는 정도쯤 내려가면 조부의 못마땅해 하는 어떻게 들으면 말을 만들어 보려고 짓궂이 비꼬는 강강한 어투가 또 들린다. 이때도 조부의 이렇게 해서 덕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점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으로 이야기할 때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정도로 나누는 것 기본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좀 더 구별해 보면 전적 작가 같은 경우도 다시 구별해 보면은 거시적인 시점과 미시적인 시점을 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높은 그 하늘에서 그 어떤 등장인물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다보는 서울을 그리기도 하고 대전을 그리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특정한 그 거리감 없이 바로 표현되는 방식. 근데 이 미시적인 방법은 어때요? 작품 안에 등장해 있는 인물에서도 마치 특정한 어떤 한 인물의 그 귀신이 등에 올라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술자 입장이 선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와 그 이쪽과 저쪽이라는 공간 개념이 위치 개념이 구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덕기에 이 서술자가 붙어 있는 듯한 이런 정도의 위치라 할 수 있죠. 자, 1번 그러하고요. 또 하나 더 살펴볼 부분은 세 번째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은 가장 대표적인 고려가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작가의 위치가 노출되는 거죠. 작가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 그래서 이런 것에 가장 좋은 예로 3개 정도 많이 예를 들어 드리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 그 3대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걸 굳이 들어보자면은
여기서 필자는 이렇게 필자가 직접 언급됩니다. 여기서 필자는 조씨 가문의 재산 분배가 어찌 되었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로 서술된 게 있어요. 굉장히 좀 오늘날 소설의 작품의 양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가가 노출돼 버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극중 현실에 독자들이 몰입하는 이 부분을 완전히 깨뜨리게 되는 거죠. 작가란 말이 노출되는 순간 어차피 작가가 쓰기 나름인데 이런 부분이 찬물 끼얹듯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손에 땀을 쥐고 진지하게 다음 전개될 내용을 기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양상으로 대신 장점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독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이죠. 이전에 낡은 시대 전통소설 이런 데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그 잔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작가가 노출되는 방식 하나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재 인용된 이 부분은 아니었어요. 이 부분이 아니고 앞에 다른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 참고사항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그 정도. 자, 일단락 찍고 또 41번부터는 다음 시간 끊어서 이어가도록 합니다.